예, 오늘 발제를 맡은 한국외대 양일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께서도 국방력을 강하게 해가지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그런 류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멍해를 뒤집어 쓰고 있냐면, 우리가 좀 과격한가? 우리가 강경파인가? 우리가 좀 뭔가 부드럽지 못한 사람들인가? 뭐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국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지극히 보편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용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같은 혼란스러운 시국을 지나면서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인지를 헷갈리게 되고, 이거 헷갈릴 때 바로바로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그러고 넘어가다 보면 조금씩 우리의 지형과 우리의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부가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 사람들이 입만 열면 저스티스, 정의, 공정 이런 단어들을 선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와 반대 입장 내지는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의롭지 않은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대통령께서 정의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면 제가 이런 주제에 발표를 할 이유가 없지만은 정의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한번 정의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인물 좋은 이분이 이제 근세 지성의 별이라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만 얘기를 하면, 칸트는 사람이란 누구나 이성을 타고난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 예배당이나 교회 또는 명상 또는 기도 차분하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만 하면 누구나 정의를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이 정의로운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가 얘기한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지각세계와 감각세계인데, 감각세계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세계가 감각세계입니다. 아까는 눈이 왔는데 오늘은 비가 옵니다. 분명히 어제는 콜라가 먹고 싶었는데 오늘은 사이다가 먹고 싶습니다. 가변적인 세상입니다. 추웠다가 더워집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이 가변적인 감각세계에서는 정의를 알 수도 없고 정의를 분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교회로 가라. 기도하고 차분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누구나 정의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아주 지고지순한 상태로 갈 수 없으니까 몇 가지 불교로 치면 중생들을 위해서 좀 쉬운 팁을 몇 가지 남기셨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의로운 행동인가 아닌가 알고 싶으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나 같은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하려는 행동을 한다면 괜찮은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내 행동을 일반화시켜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죽고 싶죠? 죽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나 하나 10,000원 주워가는 건 큰 문제 없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저 같은 젊은이가 남의 돈을 그냥 주워가는 선택을 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럼 하지 않는 게 정의롭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그거는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그건 정의롭지 않은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힘주어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회 일각에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 낙국자, 이산가족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니까 좀 뒤로 미루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런 얘기 하면은 김정은이 심기가 나빠지는데 굳이 이 시국에 그런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겠어? 결국 여기에 칸트의 정의론에 다 걸리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 가족을 만나는 문제, 누군가의 인권의 문제를 어떤 목적을 위해 후순위에 두는 건 그 어떤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해도 정의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산가족의 인권을 어떠한 목적에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정언명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매우 제가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철학이나 사상을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이 제 오늘 얘기를 듣는다면 이의가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단순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은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는 이유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칸트식의 정의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오늘 2시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여러 선배님들도 계시고 해서 좀 일찍 오려고
1시간쯤 일찍 출발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가느냐? 그냥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1시간 일찍 가서 뭔가 성실한 모습을 보여서 이익을 얻어야지라는 목적이 생기면 정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떤 행동이 만약이라는 또는 무언가를 위하여라는 게 붙어있는 명제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산가족을 위해서 납독자를 위해 노력해야지. 그래야 내가 어디 가서 한 자리 할 거 아니야? 뭐가 위하여가 붙어있으면 가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율적이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게 옳다고 내가 믿어서 나 스스로 이유도 모른 채 하는 정도의 그런 도덕성이 있어야 비로소 정의롭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로 하면 어려운데요. 2013년에 베를린이라는 재밌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왼쪽에 이 하정우죠. 이 하정우가 극상에서 이제 북한 이제 특수요원입니다. 오른쪽에 한석규는 국가정보원 요원입니다. 어떻게 한 팀이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근데 하정우의 아내가 이제 전지현이죠. 하정우의 아내가 북한군 요원들에게 이제 납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금 아내를 구출하려고 하는 직전에 둘이서 나눈 대화가 참 재밌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건데 이유 없다. 아니 남편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 근데 하정우가 궁금한 겁니다. 한석규한테. 당신은 공무원이지 않냐. 나만의 공무원인데 내 아내를 구출하는 이 위험한 일에 굳이 동참할 필요가 없지 않냐 당신은. 근데 왜 이걸 하는 거냐 굳이. 그러니까 대답이 야 내일이니까 하는 거야. 일을 하는데 이유 있냐? 이게 칸트식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서 내가 공을 세워야 승진해. 그건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칸트의 생각을 이제 요약을 하면은 보편적 정의론입니다. 저희처럼 피부색이 노란 사람이건 피부색이 검든 희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의로운 걸 알 수 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의로운 행동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어찌 보면 칸트는 아름다운 눈으로 우리 인간을 바라봤던 겁니다. 할 수 있다. 사람이라면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주위에 이제 저게 사람 구실 하겠나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사람들도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칸트의 그 이러한 보편적 정의론을 현대에 되살린 대표적인 정의론의 학자가 그 유명한 존 롤즈입니다. 존 롤즈는 배짱이 대단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존 롤즈가 대학을 다니던 1940년대, 5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상대주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의 정의, 나의 정의 각각 다른 거 아니야?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정의, 그런 게 있겠어?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걸어올 길이 다른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정의를 연구하는 철학자들도 그래, 아휴, 내가 정의론 하나 만들어도 그걸 어느 세월에 설득하고 내가 뭐 하나 이래야 된다고 주장하면 다 아니라고 주장하고 기독교적인 정의를 주장하면 불교가 반대할 거고 불교적인 정의를 얘기하면 기독교론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그래, 너의 정의, 나의 정의 건드리지 않기로 하자. 이제 이런 사조가 퍼졌던 겁니다. 존 롤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자식들 니들이 철학을 공부한 놈들이 맞아? 어떻게 철학을 공부한다는 학교가 그렇게 나약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정의를 구체화할 수 있겠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주위 친구들이 말렸죠. 그게 되냐?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이 다원화된 세상에서 그게 될까? 20년간을 매진해서 결국 만들어 놓은 정의론이 그 유명한 저스티스 앤 페어니스라는 논문입니다. 간단한 내용은 이겁니다. 첫째, 존 롤즈도 그건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처한 환경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게 정의롭다고 정의하기 어려우니까 그 전에 약간 장난을 한번 쳐보자. 일종의 사고 실험을 하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무지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데 이게. 이 방에 모여있는 여러분하고 제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성별도 몰라. 그리고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도 몰라. 집에 엄마 아빠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잠깐 모르는 걸로 하자. 내가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는지, 집이 강남인지 강북인지 등등.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본성만 남아있고 그 외에 우리가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얻은 건 다 모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누구나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 첫째는 그런 무지의 장막 속에 들어가면요, 두 가지를 합의하게 돼요. 왜? 내가 이 장막을 걷고 현실 세계로 돌아왔을 때 최극빈층일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죠? 잠깐 지금 난 까먹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 무지를 벗어나서 다시 현실의 양일국으로 돌아올 때 양일국은 몸이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요즘으로 치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의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의의 원칙에 동의하는 겁니다.
기본적 자유와 기본적 권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자. 그걸 무지의 장막에서만 동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요, 아무리 그게 올바른 얘기라도 100% 동의를 얻어내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얼마씩 내서 어려운 사람 돕기로 합시다.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돈 많이 가진 사람한테 비밀 투표하면 찬성 안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배우라는 어떤 법을 만든다. 비밀 투표하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장막 속에서 잠깐 우리의 그런 이기심이나 욕망을 살짝만 마비시켜 놓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 왜? 커튼을 걷고 나갔을 때 내가 최하층일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불평등이나 이 세상에 뭔가 부당함이 존재할 때는 그게 가장 그 사회 밑바닥 최소 수혜자들을 도와줄 때만 정당한 걸로 보자.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버니까 빌 게이츠 선생 세금을 좀 많이 내셔야겠습니다. 그럼 불평등한 겁니다. 똑같이 안 낸 거니까. 그렇지만 그 세금이 그 사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다고 전제하면 정의롭다고 가정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현실 세계에서 투표에 붙이면 빌 게이츠가 찬성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장막이라는 장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70년대에 나온 이 논문이 그간 상대주의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현대 정의의 이론, 보편적 정의를 되살린 겁니다. 이 학자가. 그래서 많은 정치 사상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현대 정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가 철학의 흐름을 바꾼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존 롤즈의 이론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복지,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좀 걷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지금은 이 주장에 아무도 반기를 들지 않지만 70년대에 이 주장은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회 안전망이나 사회 복지의 문제 이런 것도 원천적으로 올라가면 존 롤즈가 그 아버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롤즈는 단순히 국내적인 정의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야, 내친 김에 세계적인 정의도 한번 만들어 보지 뭐. 그냥 각 개인을 국가로 치환해서 개선하면 국제적인 정의도 만들 수 있지 않아? 대단한 야망가고 대단한 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롤즈 얘기 잠깐 들었으니까 우리 요 얘기 한번 생각해 보죠. 북한과 잘 지내려면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명절에 이제 다음 주 명절이라 여러 친지분들 만나는데 집안 조카나 뭐 집안의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지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북한과 잘 지내려면 인권 문제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 이건 두 가지에 걸리죠. 첫째, 인권 문제를 이용한 겁니다. 잘 지내기 위해서 인권 문제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권을 목적으로 대한 게 아니라 수단으로 대한 겁니다. 가짜입니다, 이건. 두 번째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내가 좀 표를 좀 얻어보자. 뭐 정치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이것도. 표를 얻으려는 목적 때문에 한 거니까. 그건 가원명법입니다. 정원명법이 아니고. 아까 기억나시죠? 내 일을 내가 하는데 이유 있냐? 이런 마음으로 해야게 정의로운 겁니다. 칸트의 주장대로라면요. 세 번째, 이산가족들 돌아가시고 나면 이 문제는 그냥 조용해질 거니까 지금 당장 애쓸 필요가 없어.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이 사회에. 이런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는가? 지금 당장 애쓸 필요가 없어. 돌아가시면 돼. 이건 벌써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이 땅에 지금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국군 포로의 문제, 이산가족의 문제가 분명히 하나의 실존적인 고통으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어차피 잠잠해질 거니까 기다려서 잠잠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역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됩니다. 지금 여기 세미나 현장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칸트는 성매매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성을 돈 주고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예? 마지막. 어차피 우리 집에는 이산가족이 없으니까 내 알 거 아니잖아. 근데 이런 얘기도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줘야 되는가의 문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무지의 장막 속에 들어가면 아까 그 두 가지 정의를 합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너 일로 와, 빨리 장막 속으로 들어와. 그럼 네가 이산가족이 될 수도 있고 네가 국군 포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 그럼 너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 정의론이라는 거는 이 책 속에서만 우리가 사변적인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자꾸 현실 문제를 가져와서 끌어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바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의롭다는 말을 하기가 그만큼 쉬운 겁니다. 정의롭지 않은 자들도. 자, 그래서 존 롤즈는 만민법이라는 책으로 자신의 논리를 확장시켰습니다. 어차피 국내에서 정의를 규명할 수 있다면 국제적으로는 왜 못해? 자, 그러면 이겁니다. 전체 이 롤즈의 주장을 요약하면 국제사회는 질서정연한 국가가 있고 질서정연하지 않은 국가가 있다. 그렇죠? 좀 쉽게 얘기하면 정상국가가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국가가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본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개념입니다. 그게. 개개인에게 자유가 있어야 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정상국가입니다. 그럼 북한은 개개인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뭘 결정할 때 일반 인민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비정상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북한도 고유의 문화가 있잖아. 북한도 나름의 정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양일국 너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건 폭력 아니야? 그런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정의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한 사회의 의무는 뭐냐? 질서정연하지 못한 사회를 정상적인 국가로 유도하고 때로는 압박해야 될 의무가 있다. 오늘날 많은 그 너저분한 것들이 하는 소리가 북한의 인권, 북한의 핵 그거 자꾸 간섭하면 내정 간섭 아니야? 왜 남의 나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권리로 간섭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야, 현대 정의론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랬어. 질서정연한 사회의 의무는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를 계도하는 거다. 그렇게 명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질서정연하지 못한 사회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무법국가입니다. 무법국가의 특징은 뭐냐? 자유보장 안 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서 국민들이 참여 못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호전성까지 있으면 무법국가입니다. 깡패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고 민주주의 안 하면서 이웃나라를 공격하고 호전성까지 보인다. 그런 무법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가 없고 민주주의가 잘 안 되는데 호전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나라 국민이나 정치인들이 뭐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러는 게 아니고 돈이 없거나 식량이 부족하거나 민주주의를 배워본 적이 없거나 등등 어떤 불리한 여건이 있어서 그런다. 그럼 이런 나라는 도와주라는 겁니다. 자유가 없고 민주주의 안 하더라도 불리한 여건의 사회는 도와줘야 된다. 필요하다면 돈도 좀 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식량도 줄 수 있는 거다. 그러나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제 궤도에 올라가면 먼저 끊어야 된다. 스스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자유로운 나라니까. 그러면 롤즈는 이 무법국가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얘기했는가? 정의의 전쟁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결론을 미리 앞당겨서 얘기하면 오늘날 야 북한 김정은 만났는데 왜 우리 대통령은 국군포로 얘기 안 해? 왜 이산가족 얘기 안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철없는 아이들이 좀 기분 좋게 만나는데 꼭 그렇게 아픈 얘기 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보편적인 상식, 보편적인 정의론에 입각하면 그 얘기를 해야 그것이 정의롭다는 거고 최악의 경우 그 말 안 듣고 무법국가고 인권 탄압하고 호전성까지 보이면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응징해야 돼. 이게 스탠다드입니다. 이게 강경하거나 지나치거나 거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늘날 이 저와 좀 다른 입장에 대척점에 서 있는 친구들이 좀 얄미운 부분이 그런 거죠. 이 사회의 복지를 늘리자, 보편적 복지를 하자. 세금을 많이 걷어갖고 복지를 하자고 얘기할 땐 존 롤즈를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거론하면서 정작 북한 얘기할 때 만민법은 쏙 빼는 거예요. 지들한테 불리하니까. 존 롤즈를 계속 얘기하면 그래 롤즈 너 얘기 잘했다. 야 그럼 전쟁해야 되는데 그럼 또 우기죠. 북한은 무법국가가 아니야. 불리한 여건의 나라일 수 있어. 왜? 거기는 식량이 부족하고 농법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불리한 여건이야. 아니죠. 호전성이 있으면 불리한 여건의 국가가 아닙니다. 무법국가입니다. 자, 질서정연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는 인권이 보장되느냐, 정책 결정에 국민의사가 반영되느냐, 그걸 구분하는 거다. 그거 안 되면 그거는 질서정연한 나라 아니다. 정상국가 아니다. 질서 없는 국가는 공격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무법국가와 불리한 여건은 아니다. 불리한 여건 국가는 도와줘라. 무법국가는 응징해라. 간단한 겁니다. 이거. 질서정연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를 질서 있는 상태를 유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게 무슨 극단적인 어떠한 우파 성향의 학자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존 롤즈는 엄연한 이념의 스펙트럼으로 본다면 중도에서 왼쪽에 있는 철학자입니다.
중도에서 왼쪽에 있는 철학자가 정의의 전쟁을 얘기하는데 왜 우리나라 진보라는 사람들은 약속한 데 입을 다물죠? 그 점은 우리가 이번 연휴에 좀 명심해서 집안의 어린아이들한테 좀 깨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무법국가냐 아니면 불리한 여건의 나라냐를 판단하기 위한 건 너무나 단순하죠.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2015년에 정말 방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끔찍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인권 탄압은 북한에 다 있습니다. 집단 학살, 고문, 납치, 재판 없는 처형, 실종. 북한이야말로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긴 이래 인권이 아닌 것은 북한에 다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불리한 여건의 나라라고 도와줘야 한다면 그건 현대 정의에 위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자, 무법국가하고 불리한 여건의 국가는 어떻게 구분하지? 호전성이 있으면 무법, 경제 기술이 부족해서 잠깐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면 그건 불리한 여건, 그건 도와주자. 인권 없고 정치 참여 없다, 인권 없고 민주주의 없다. 팽창주의 있어? 공격성 있어? 그럼 전쟁해. 전쟁이 아니라면 최소한 압박이라도 해야 돼. 전쟁을 하진 않더라도 불리한 여건의 나라는 일정 수준의 원조가 필요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의적 절대주의는 뭐냐면요, 이 숲속이나 무슨 아마존의 밀림에 소수 부족들 가운데 현대적인 의미의 민주주의나 인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추장이 자기의 부족원들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건 도와주면 된다는 겁니다. 추장을 불러다가 어이 추장, 너 사람인 마음 알겠는데 그래도 함부로 사람 때리면 안 돼. 너 민주주의라는 거 해야 돼. 너 네 아들이 다음에 이어받지. 예, 그러면 안 돼. 투표해야 돼. 가르쳐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그것도 일정 수준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일정 수준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먹고 살만하게 하면 자립하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강성 보수학자나 강성 우파 정치인 이야기한 게 아니라 1970년대부터 현대 정의의 원류고 현대 정의의 아버지가 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EBS에 한 몇 해 전에 논술의 마이클 샌델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학자하고 존 롤즈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급을. 존 롤즈가 바다라면 마이클 샌델은 저 컵에 든 이 물도 안 돼요. 그 학문적인 위치가. 근데 EBS의 골든타임에 존 롤즈는 소개하지 않고 마이클 샌델만 주구장창 틀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자, 두 번째 생각하면 됩니다. 북한도 주권이 있는 나라인데 내정 간섭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질서정연하지 않은 나라를 계도하고 좋은 나라를 유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북한도 나름의 문화와 역사가 있는 나라인데 우리 기준으로 독재라고 비난하면 안 돼? 아닙니다. 독재는 하지 말라고 해야 되고 계속 독재하면 응징해야 됩니다.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북한이 어려운데 좀 도와주면 안 돼? 같은 민족끼리. 아닙니다. 호전성이 있는 나라는 도와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논리가 필요한가요? 만약에 현대 정의가 복잡한 것이라면 현대 정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이게 복잡했다면. 단순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존 롤즈가 주장한 걸 가지고 우리가 바람직한 대북 정책을 정의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대북 정책, 쌀을 주건 또 호통을 치건 군사훈련을 통해서 압박을 하건 정상회담을 하건 뭘 하건 간에 그 목적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고로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이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압박의 수단, 북한 정권의 행태가 개선될 때까지, 호전성이 없어질 때까지 경제적 제재 등의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야 된다. 그게 정의롭다는 겁니다. 군사 도발할 때는 정의의 전쟁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조도 신중해야 됩니다. 막 도와주면 안 돼요. 막 도와주면 독재 체제를 돕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도와주면 안 돼요. 따져가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마지막, 개입의 정당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특수성이나 주권은 그걸 가지고 국제사회의 개입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 개입하는 것은 정의로운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산가족 반복 합의, 이산가족을 정례적으로 만나게 하자는 합의가 된 지가 5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과 맺었던 그 수많은 미사역으로 가득한 그런 합의문, 그런 선언, 공동기자회견문, 거기에 너무나 많이 지치고 속아왔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논문들을 제가 좀 지켜본 결과 이 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인용을 했습니다.
197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에 최초로 남북한이 만나서 이산가족 문제 한번 우리 공론화해보자. 인도적인 차원에서 만나게 하자. 그 합의를 70년대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북한이 요구한 건 다 똑같습니다. 미군 철수하면 안 돼? 핵무기 두면 안 돼? 너 군사훈련 하지 마. 한미훈련 하지 마. 북한을 향해서 비방 중상하지 마. 또 하나 플러스 주적 개념 지워. 이런 걸 들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 정의의 차원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북한은 이산가족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남한의 대통령이 좀 여론이 좀 수세에 몰려있네? 이산가족 상봉 한번 해줄까? 이렇게 잘못된 단추가 끼워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논문의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산가족 합의가 있었던 시기의 주요 사건들을 제가 같이 병기해놨습니다. 1968년부터 74년 사이에는 무장공비가 오고 남북 적십자회담, 그러니까 이게 화전양면술입니다. 앞에서는 친절하게, 뒤에서는 도발하고, 그리고 70년대에는 남북 간의 국력 경쟁이 한창일 때입니다. 그리고 일부 수치에서는 북한이 더 괜찮았습니다. 그럴 때 북한이 들고 나오는 이산가족 상봉 카드라는 거는 야 남한 너희들 사람 데리고 와, 우리 사람들 데리고 나갈게, 누가 더 잘 사는지 보자. 체제 경쟁의 일환으로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카드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넘어와서 이제 핵도 넉넉히 개발해놨습니다. 그리고 장사정포 같은 재래식 무기도 넉넉히 갖춰놨습니다.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산가족이 점점 이렇게 장사가 되는 겁니다. 필요한 돈을 줄 때는 열심히 이산가족을 하지만 아쉬운 게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북한이 지금 이산가족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논문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상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정상회담 같은 빅 이벤트를 하나 만들려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했을 겁니다. 특사도 보내야 되고 의견도 조율해야 되고 공식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돈도 줘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었다면 그러한 대화의 장으로, 화해 협력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 화해 협력의 장은 이산가족 상봉이어야지 남북 정상회담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지도자로서 좋은 뜻이 있고 통일로 가고자 하는 그 공익적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남북 정상회담을 한번 하면 어떤 이익이 있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이걸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무슨 이익이 있죠? 전국을 순식간에 자기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뉴스를 보면서 김정은 표정 봐. 저 은둔자가 실제 저렇게 생겼구나. 같이 막 냉면을 먹네? 야, 이제 엄청난 뭐가 변화가 오나 보다. 순식간에 전국을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이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지간한 스캔들이나 정치적인 추문이 다 덮입니다. 이거 한 방이면. 그래서 혹자는 남북 정상회담이 공익적 의미와 의도도 있지만 이거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죠. 야, 네 돈 내고 해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범적인 샘플 하나 갖고 왔습니다. 서독에서 66년부터 69년까지 총리했던 프루트 키싱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총리로서의 역량이나 이건 뭐 여기서 논할 계제는 아닙니다. 1967년에 동독의 수상이 야, 우리 정상회담 한번 하자. 좋잖아. 카메라 사례도 받고. 이분이 야, 니네 뒤에 지금 소련이 버티고 있고 니네들이 지금 진정성을 가지고 통일을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내가 널 왜 만나니?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린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이분도 카메라 세례 받고 싶었을 겁니다. 총리로서 TV도 나가고 인기도 얻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왜 거절했는가? 지금 공산주의자들하고 정상회담을 해봤자 선전선동에만 걸려들게 되고 실질적으로 서독에 도움이 될 만한 통일 진전은 가능하지 않다. 왜? 종주국인 소련이 건재하기 때문에. 정확히 봤던 겁니다. 그걸. 이걸 거절한 정치인, 저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정치인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안 하면 욕합니다. 야, 지금 대통령은 왜 아무것도 안 해? 국제정치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베스트일 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피가 뜨겁습니다. 뭐라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여론이 잘못된 대북 정책을 확대 재생산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아무도 하지 않는 선진국 지위를 받아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을 땐 이유가 있겠죠. 선진국 지위를 받는 순간 그만큼 듀티가 생깁니다. 그동안 개발도상국 신분이었기 때문에 봐줬던 걸 더 이상 봐주지 못합니다.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아무도 선진국 지위를 올려달라고 안 했는데 대한민국이 어쨌든 최초로 저렇게 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가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 북한 인권 등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무형의 가치 수호에 앞으로 너 적극 나서야 된다. 선진국은 공짜로 오는 칭호가 아니다. 그만큼의 의무를 해야 된다. 좋은 신문 칼럼 있길래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국내 언론을 링크하면 다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VOA에서만 골라왔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가져오면 가짜 뉴스, 인터넷 신문이라고 하면 또 가짜 뉴스. 그러니까 VOA에서 갖고 왔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뭐 가짜 뉴스 얘기하지 않겠죠. 적으신 대로 고문당하는 사람은 당신이 어느 당이냐고 묻지 않는다. 고문은 그 대상이 누구이건 간에 인류의 범죄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편, 내 편을 가려서 문제 제기하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도 통과시키고 물망초 같은 시민사회단체 괴롭힌다. 뭐 가짜뉴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VOA에 나왔으니까. 자, 결론입니다. 첫째, 인권을 무시하고 호전성을 보이는 무법국가에 대해서 정의의 전쟁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게 서구 지성이 1970년대부터 피눈물을 흘려 만들어 놓은 현대 정의론의 요체다. 물론 정의론이 롤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정의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추앙받고 존경받는 이가 무법국가에 대해서 전쟁을 하자고 말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우리 사회에 치사하는 바가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롤즈의 정의론에 비추어 인권 문제는 절대로 후순위에 미룰 수가 없다. 왜? 인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나라가 정상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북한의 이산가족 장사는 그 자체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산가족을 이용했습니다. 그럼 칸트에게 혼나야 되고 롤즈에게 혼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묵과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묵과하는 것도 죄입니다. 왜? 올바른 쪽으로 유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권 개념을 좀 확대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제한하지 마라. 북한으로 인해서 비롯된 모든 인권 침해 문제를 북한 인권으로 묶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전쟁 때 납북되신 분들, 국군 포로, 또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 탈북을 하면서 이산가족이 된 분들, 그 사연이야 다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북한으로 인해 비롯된 모든 종류의 인권 침해 상황을 북한 인권으로 확대 적용해서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대내적 위기가 있으면 다화회장으로 나옵니다. 2017년, 18년에 그렇게 미사일 쏘다가 갑자기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3번씩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휴전선에서도 만나고 또 외국에서도 만났습니다. 대개 그걸 분석을 해보면 뭔가 위기가 있고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을 때 대화로 나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이나 중국을 어떻게 통제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운전을 하겠다고 하다가 그 말씀 요새 안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북중러 한미일 삼각 대치 구조에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어떤 대내외적인 역학에 의해서 가끔씩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 대화의 장으로 나온 그 찬스를 제발 정치인들이 사적인 인기를 위해 쓰지 말자는 겁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조건으로 돈을 주고 이산가족을 상봉을 해주지 않은 것을 이유로 압박을 하고 모든 대북 정책의 뼈대와 근간에 이산가족을 두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산가족 합의가 50년이 지났는데 이산가족 교류를 정례화하자고 이야기하고 관철시킨 지도자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건 꼭 진보 좌파 정부만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우파 정부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현대 정의론 그리고 현대 정의론 가운데 가장 스탠다드하고 가장 광범위한 존경과 지지를 받는 롤즈의 정의론에 입각해서 우리 우익 진영 내지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늘 주장해왔던 북한 인권이 제일 우선이다. 납북자 문제 해결해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목 놓아서 광장에서도 외치고 신문에 칼럼도 쓰고 지금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그렇게 주장해온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존 롤즈가 묵묵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로운 사이드입니다. 정의롭게 계속 나아가자는 말씀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